자, 이거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요. 잘 못 그렸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네, 너무 작게 그렸죠. 여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안에 가면 되게 비슷한 그 지명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양양동호가 있고 고성동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동호가 있고요. 동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혹시 남대천이라는 지명 들어보셨어요? 남대천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양양에 있고요. 네. 아까 여기 고성이라 그랬지 참. 여기는 이제부터 고성입니다. 여기. 고성. 네, 양양에 있습니다. 양양에. 그리고 강릉에 있어요. 그리고 아세요? 울진에도 있습니다. 평해에도 있어요. 이쪽에는 웬만한 하천 이름은 남대천이에요. 남대천 아니면 오십천. 남대천은 한자로 남자를 뜻하는 그 남쪽을 뜻하는 남쪽 남하고 큰 하천이라는 의미의 대천을 붙입니다. 남쪽에 큰 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에 가시면 항상 중심가는 북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수욕장 이름으로 제일 많이 붙은 데 뭔지 아세요? 명사십리. 명사십리는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금일 명사십리, 뭐 신지 명사십리, 뭐 비금 명사십리 이렇게 앞 지역명을 따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향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라남도 있으세요? 전남, 그다음 전북, 충북, 충남, 네. 경북, 경북 없으세요? 경남, 제주, 강원, 서울, 경기, 이북. 자, 이제 고향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댁에서 추석이나 설날에 설날인가? 그죠, 설날이죠. 떡국을 드시는 분. 잠깐만요. 보기를 드릴게요. 떡국, 만둣국, 떡만둣국이 있어요. 자, 떡국. 네. 그다음에 만둣국. 그다음 떡만둣국.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일반적으로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만두는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만두권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떡국. 그리고 중간에 떡만둣국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모임을 하실 때 떡국과 떡만둣국, 만둣국을 어떻게 드시는지. 참고로 저는 강원도인데 저희 집은 주로 만둣국을 먹어요. 가끔 떡을 넣어서 먹긴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만두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에 일종의 문화권입니다. 음식도 어느 정도의 문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차례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자기 그 어떤 주변 지역에서 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안도 서해안 지역에는 주로 갯벌이 많고 동해안에는 사빈이 많다고 그랬죠. 아까 발달된 사빈이 있고 남해안 지역은 반도랑 도서로 이루어진 경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별로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런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네. 해안 침식의 원인을 우다라고 하시는 일본 사람은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저는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물에 의한 연안류 저지. 두 번째는 방파제로 인한 파랑의 변형. 세 번째, 하천 퇴적물의 공급 감소. 네 번째, 해사 퇴치에 의한 침식. 다섯 번째, 해안림 전진에 의한 침식. 여섯 번째, 호안시설 전진에 의한 침식. 제가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용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에 의한 연안류 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연안류예요. 또는 연안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안표사, 연안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내용은 연안류가 방파제, 도류제, 돌제 등에 의해 막혀서 퇴적이나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 물결 무늬는 뭘까요? 예, 파랑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 파랑은 이렇게 불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불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파랑이 불어올까요? 근데 파랑이 진행하는 방향은 무엇이 지배적으로 그를 그렇죠. 네, 바람이 불면 그래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불면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쪽에서 불면 반대로 바뀝니다. 그죠? 파랑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연안류라고 해요. 자,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랑이 자 북서쪽에서 불고 있나요? 파랑이 어디서 입사를 하고 있죠? 남동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해서 북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람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겠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모래 입자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랬다가 파랑이 이렇게 치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육지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내려갈 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땅바닥으로 가요. 자, 바다가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게 바람이 샥 불었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죠. 파도가 왜 치냐? 이 앞쪽에서는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파랑이 수심이 점점 이렇게 얕아지면 이 파랑이 일종의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자기가 원운동을 못하니까 찌그러지면서 위로 솟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돌던 애가 여기 와서는 이게 너무 낮으니까 위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배운 용어를 쓰겠어요. 사빈. 여기는 사빈이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가죠. 잠시 후에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스워시 존이라 그래요. 스워시 존. 예. 사실은 스워시라는 말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 뒤로 가는 걸 백워시라 그래요. 예, 백워시, 스워시, 백워시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더 어려운데 쳐올림, 쳐내림이라고 합니다. 스워시, 백워시가 더 쉽죠. 요새는 영어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스워시, 백워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는 쳐올림 존,
처내림존. 그래서 처올림 구간, 처내림 구간. 근데 그 구간이 같기 때문에 보통 스워시 존이라고만 부릅니다. 처올림 구간. 이런 처올림 구간이 있습니다. 이 처올림 구간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게 삽입면에 부딪히면서 처올림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처올림 구간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자, 이럴 때 자,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가느냐? 왜 내려가죠?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내려오는 거는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예. 밀어 올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가던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밀어 올려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자, 다시 이쪽 화면을 보시죠. 파랑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데 밀어 올라갈 때는 바람 때문에 밀어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갈 때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요. 중력은 해안선의 보통 직각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이렇게 밀었다가 올려졌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연애 편지를 담은 물병을 놨어요. 네? 스워시 존, 백워시 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이걸 놓는 거예요. 저쪽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저쪽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파랑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쪽에서 떨기면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스워시, 백워시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연안류라고 해요. 이거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떠서 그 퇴적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표사라는 말을 써요. 연안류 또는 연안표사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랑이 지금은 아까랑 반대로 북서쪽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입사라고 하죠. 북서쪽에서 입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조물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어요. 배를 대고 싶었거든요. 설치를 했더니 이쪽에서부터 밀려오던 연안류가 있겠죠. 이 연안류가 이 벽에 맞춰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퇴적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이쪽에서도 계속 연안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모래들은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퇴적이 생기고 이쪽엔 침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한쪽은 퇴적이, 한쪽은 침식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구조물에 의한 연안류 저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다른 그림인데요. 연안류의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서 이 파랑의 전지면이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스워시가 형성되는 거는 파랑 방향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그리고 다시 중력에 의해서 직각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전진합니다. 위쪽 그림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에요. 왼쪽이 쌓이고 오른쪽이 깎인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었더니 이쪽에 있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이런 그로인이라고 하는 구조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방지가 돼서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침식 방지 대책인데 문제가 있죠. 원래 있었던 예쁜 경관이 점점점 인공화되는 그런 경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침식은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식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지역을 대책을 마련하면 다른 쪽은 항상 거의 깎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런 돌재를 많이 쌓은 곳이 강릉 주문진항이에요. 요새 가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항구가 있어요. 방금 제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로인 중심으로만 모래가 퇴적이 되고 다른 쪽은 깎여 나갑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인공스러운 그런 경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는 이제 어떤 연안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파랑 자체가 방파자로 인해서 변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파제를 만들면 파랑이 이렇게 오다가 부딪히면서 꺾이겠죠. 이렇게 꺾여 들어갑니다. 오른쪽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래 예기치 않았던 곳에 침식이 생기고 반대면에 퇴적이 생깁니다. 저런 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최근에 만든 항구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항구에 모래가 쌓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모래가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해안의 어떤 항구에 가면 지금 모래가 쌓여서 배를 댈 수 없어서 이만큼을 퍼내서 다시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저것들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파랑이 변형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하천 퇴적물의 감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죠. 왜냐?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설명한 모래 공급처 세 가지는 너무 빨리 지나갔었죠. 첫 번째, 하천 퇴적물. 두 번째, 해안 침식물. 세 번째, 외해. 먼 바다에 있던 모래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천 퇴적물이에요. 육지에 있던 모래가 쌓이는 거죠. 일본에 하마마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마마츠에 가면 나카타지마라고 하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사구가 있어요. 그 사구가 200m 정도 후퇴를 했다고 해요. 지난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그 옆에 있던 하천에 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댐을 만들게 되면 댐 앞쪽에는 당연히 모래가 쌓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모래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해안선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후퇴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류에 의해서 항상 해안은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침식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나 댐 건설에 의해서 퇴적물이 감소하고 또 이렇게 또 쌓여 있는 퇴적물을 골재 채취 등으로 해서 또 채취해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해안선이 후퇴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남대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릉 남대천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루사 매미 때 큰 수해를 입었어요. 수해 입고 나서 이제 복원을 한 건데 하필이면 중간에 이렇게 보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퇴적물이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금 이 그림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 새들 같은 게 있나요? 이게 퇴적물 같은 것들이 막 쌓입니다. 그래서 가면 수심이 30cm 이렇게 됩니다. 요 반대쪽은 수심이 2m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모래가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그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천들은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태풍 누사가 왔을 때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해사 채취에 의해서도 침식이 일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해놨는데, 자, 해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고 이렇게
이게 모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채취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있었겠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해저에서 일어나는 침식 퇴적 작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헤치게 되면 그 메커니즘이 바뀝니다. 서로.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모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점점점 이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얘가 안정화되는 다음 단계의 그 해빈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육지가 소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깊은 예를 들었는데 수심이 이렇게 얕은 경우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하면 굉장히 큰 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이상한 소리가 났네요. 파랑이 이렇게 밀려와서 수어씨 백워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심이 깊어지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침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잃어버린 마을 홀센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러스트 빌리지 홀센즈. 제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홀센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영국 플리머스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마을에 집이 두 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 120년 전에 한 37가구? 예, 37가구 1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마을의 모습은 이랬었고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해변이 있었던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터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방파제들을 많이 설치했죠.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런 교통로도 있고. 예. 예.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1897년에 영국 해군이 그 주변에다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 항구를 더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정한 게 요 홀센즈랑 요 윗동네가 비센즈라는 곳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해사를 채취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갈을 채취했어요. 그래서 자갈을 한 3년, 4년 정도 채취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갈을 채취했더니 그 자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을 앞쪽에 있는 모래랑 자갈이 쓸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마을 앞에 해빈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태풍이 이렇게 자주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앞에 해빈이 자꾸 유실되고 범람이 일어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죠. 그랬더니 1902년에 가서 골재 채취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1897년부터 1902년까지 약 4, 5년 정도 골재를 채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골재 채취가 취소됐음에도 그 앞에 있었던 영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런던 1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방파제가 붕괴되고 1903년부터 1904년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침식 사건이 12번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해서 새로운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1904년에. 그런데 약 10년 뒤에 한 번의 큰 폭풍우가 있었는데 다 쓸려갔답니다. 그래서 딱 2집이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같았으면 다시 다 헐고 뭘 만들었을 텐데 그대로 냅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냅두고 현재 관광지가 됐어요. 교훈적인 그런 곳으로 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둘러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는 그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잃어버린 마을들을 목록화해가지고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분인데 주로 이제 1917년 이후부터는 안내 역할을 하셨대요. 이제 평생을 안내자로 사신 거죠, 거기서. 예, 아마 여태까지 한 4번째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고, 5번째로는 해안린 점진에 의한 침식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해안림 점진, 이게 과연 뭘까? 해안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바닷가에 살면 강풍이 불죠. 강풍을 맞거나 또 염분이 날아갑니다. 염분을 맞거나 모래가 날아가겠죠. 날아오는 모래를 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림, 일본에서는 보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안림을 조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해안 침식이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요. 그리고 요새 와서는 나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해서 경관을 증진시킬 목적으로도 해안림을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안림을 계속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해안이 인공화되고 나중에는 침식이 더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해안림 전진에 의한 침식입니다. 자,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나무를 심게 되면 보통 때는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이 오게 되면 이 해안림이 있는 하단부가 침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러질 때 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래들도 같이 유실이 되고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안선이 후퇴를 하게 되죠. 해안림으로 많이 심는 곰솔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해안림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비사를 방지하고 강풍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살펴보면 곰솔은 보통 한 12m, 15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뿌리는 2, 3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쓰러집니다. 잘 쓰러지고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잘 넘어가요. 그리고 곰솔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걸 타감 물질이라고 하는데 타감 물질을 내뿜어서 타감 작용을 해서 원래 있던 사구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래 이동을 방해해서 경관을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남 서천의 다살이라는 곳입니다. 그 부분의 현장 사진입니다. 보면 이 친구가 키가 한 150에서 160 정도 되겠죠. 160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한 4, 5m 정도의 침식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해안에는 여기 간석지가 있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 간석지가 있고 약간의 사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구라고 하는 경관이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간석지 부분까지 왔다가 갔다 합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간석지랑 사빈이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되면 금방 마르겠죠.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부터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사구에는 여러 가지 식생들이 있습니다. 사구식물들, 키가 작고 뿌리가 깊은 사구식물들이 있어서 날아오는 모래를 이렇게 잘 잡아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구는 침식이 일어나도 이렇게 침식은 왜 일어날까요? 물이 갑자기 높아지면 침식이 일어나요.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도 다시 바람이 불면 모래가 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경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무를 심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뒤에부터 심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었어요. 심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좀 집도 전망 좋은 데로 옮기고 농경지도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러자면 앞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집이 전망 좋은 데 있으면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그래서 나무를 더 심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작은 나무를 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나무가. 그죠? 커지겠죠? 나무가 커지면 당연히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이 이렇게 불던 놈이 나무에선 거의 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만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앞부분의 바람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벽이나 건물이나 아주 밀도가 높은 나무를 심게 되면 바람이 오는 걸 차단을 해요. 맞바람도 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거리가 한 50m 가까이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침식이 일어났을 때 원래 다시 바람이 불어서 여기를 메워줘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잘 메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만큼 메워지던 게 요 정도밖에 메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고수위가 있으면 또 침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고 이분은 이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서해안에 땅을 사실 때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는 갔더니 자기 땅이 원래 구입할 때보다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10m가 줄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서해안의 해안 침식은 곳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는 것은 해안 사고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안 경관에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호환 시설에 의한 침식이 있어요. 보통 호환 시설은 뭐냐?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해안 도로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방파제를 만들게 되면 방파제 하단에서 굴삭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방파제가 붕괴되고 그것이 붕괴된 것들 때문에 사빈에 있던 모래 대신 콘크리트가 이렇게 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방파제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죠. 직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직립호환은 굴삭에 약해요. 그리고 붕괴가 잘 됩니다. 근데 경사호환은 굴삭에는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래부터 좁은 사빈 지역에 다 호환 시설이 들어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넘게 되면 월파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파도가 커지게 됩니다. 임자도 대광해변인데요. 요 뒤에 거주하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눴더니 이 해안선이 본인이 한 60 몇 세 정도 되셨어요. 지금은 한 70세 정도 되셨을 텐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당신이 어렸을 때는 훨씬 바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본인이 추정하기에 5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이런 거를 처음에 이 앞에다 만들었대요. 처음에 호환시설 만들었다가 붕괴되니까 다시 후퇴하고 또 만들고 후퇴하고 또 만들고 후퇴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후퇴가 일어납니다.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예, 천리포 해안, 아까 제가 10m 정도 땅 유실됐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여기는 죽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도로가 원래 있었는데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같이 유실된 곳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들, 구조물에 의한 연안유 저지, 또 방파제로 인한 변형, 그리고 방파제로 인한 침식, 하천 퇴적물이나 해사 채취에 의한 공급 감소, 해안인 전진 등이 해안 침식의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그 해안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지 않게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즉 적절치 않은 경관 계획 때문에 해안 침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적절한 해안 경관이란 뭐냐? 적절한 계획이란 건 뭐냐? 결국 물질 순환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생명도시 시흥